오늘 바이린 뮌헨이 7대0 어마무시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대량 득점이 안정적인 수비 라인에서 나왔다 라는 것이 일단은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바이린 뮌헨도 김민재를 영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경기 어떤 게 있었냐면, 보훔이 아무래도 바이린 뮌헨이 올라오니까 역습을 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앞쪽에 아사노와 아제이, 약간 키가 작지만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을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노와 아제이는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아사노는 오른쪽, 아제이는 왼쪽. 그래서 바이린 뮌헨이 올라왔을 때, 특히나 오늘 경기는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는 날이죠. 근데 이 두 선수를 좌우 측면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아사노와 김민재, 그리고 더리우트와 아제이, 요 이제 1대1 상황에서 스피드로 무언가 만들어보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제이와 아사노, 이 두 명의 민첩성과 스피드만 믿고 더리우트와 김민재를 1대1로 상대를 하게 하니까, 사실은 이게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아사노와 아제이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라서 이 선수들을 한 번도 무너뜨리질 못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앞쪽에서 아제이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아사노가 측면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움은 김민재와 아사노, 그리고 아제이와 더리우트,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이제 스피드 싸움을 걸어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양쪽 측면에서. 그런데 이 두 쪽에서 다 스피드 싸움이 안 됩니다. 일단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고, 이때 김민재가 아사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사노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약간 흘려주면서 센스있게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아사노를 스피드로 제압을 하면서 아사노의 드리블을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약간 오늘 경기에서 보움이 안 좋았던 게, 아사노와 이 아제이가 키가 작습니다. 170에. 물론 이제 민첩하지만 약간 제공권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격에 대한 플랜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선수들을 최전방에 배치시켰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롱패스를 뿌려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170의 아사노와 김민재가 공중볼 싸움을 하면 당연히 김민재가 이기죠. 이것부터가 일단 오늘 보움의 미스였고, 이 장면도 골키퍼가 전방으로 볼을 길게 차주고 아사노와 김민재가 싸워주는 장면인데, 이때 김민재가 볼을 걷어냈는데 여기서 뒤로 패스가 다시 흘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건, 김민재가 앞으로 나오면 더리우트가 뒷공간을 커버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뒤로 볼이 빠졌을 때 김민재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더리우트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뭔가 호흡 자체도 오늘 경기 나오는 장면마다 매우 좋았다. 이 장면도 보시면 뒷공간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제이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뒤에서 공격적으로 달려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제이가 볼을 받는 순간 김민재가 압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를 섣불리 전방으로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쭈물하는 순간 바이린 뮌헨이 압박을 하면서 이 앞쪽에서 볼을 끊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뭐 뒷공간에 대한 그런 커버 능력, 더리우트도 마찬가지지만 수비라인 앞공간으로 오는 볼도 과감하게 올라가서 뺏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보움이 정말 뭐 역습을 아무래도 노리고 왔을 텐데 역습에 대한 패턴을 단 한 번도 가져가질 못했다. 그러니까 바이린 뮌헨이 공격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움이 전반전 중반에 이게 안 되겠으니까 공격수를 한 명 더 투입해요. 어떤 선수를 투입했냐? 호프만이라는 키가 큰 선수를 투입합니다. 이 호프만은 195가 넘는 선수고요. 원래 이제 그 보움의 공격 패턴이 호프만에게 뻥 때려주고 호프만이 뛰어들어가는 아사노나 아제이, 빠른 선수들에게 떨어뜨려주는 패턴을 잘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195cm의 호프만을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제공권 싸움에서 완벽하게 압도를 해버렸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제 보움이 호프만이 들어온 다음부터 길게 그냥 볼을 차요. 근데 길게 볼을 찼을 때 김민재와 호프만이 제공권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호프만보다 키는 작지만 점프력, 운동 능력,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호프만보다 높게 뛰어 올라서 볼을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고,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이제 보움이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프만이 내려와 주면서 버티는 것을 아마 원했을 거예요.
근데 김민재가 호프만하고 몸싸움을 벌이니까 여기서 호프만이 밀려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패스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호프만과의 몸싸움에서도 완벽히 이겼거든요. 매우 중요했던 장면. 이 장면 보시면요. 호프만이 전방에 들어오면서 아사노가 호프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사노가 약간 내려와서 더리우트를 전방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때 호프만한테 보움은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여기서 아사노가 순간적으로 돌아뛰면서 호프만이 아사노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장면을 원하거든요. 이게 보움의 원래 공격 패턴이에요. 근데 이때 김민재가 아사노에게 패스를 준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측면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김민재가 아사노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주면서 아사노가 뛰어들어오기 전에 패스를 차단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스탯을 보면 오늘 김민재 선수가 클리어링 횟수 10번입니다. 경기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클리어링 횟수를 기록한 선수가 김민재였어요. 그리고 볼 경합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오늘 9번 경합 상황에서 8번을 이겼습니다. 특히나 제공권에서 8번 중에 7번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김민재 선수가 뭐 아사노를 만나든 아제이를 만나든 호프만을 만나든 1대1 싸움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겨줬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보시면 그만큼 김민재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다음 주에 리그 경기가 라이프치히거든요. 그리고 주중에 포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칼에서는 약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를 지난주에 있었던 리그 경기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오늘 경기까지 선발로 출전시킨 건 아마 주중에 있는 포칼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벤치에 앉아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은 김민재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쉬고 그 다음 경기 다음 주에 있는 라이프치히전에 맞춰서 김민재의 몸 상태를 조금은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더리우트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어쨌든 전반전에만 나왔지만 포칼전에 나올 거고 우파메카노도 포칼 경기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는 중요한 경기에 조금 더 100%의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 아마 그런 이제 오늘 선발 명단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약간 패스미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김민재가 나폴리 때보다 뭔가 패스미스가 많이 나온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좀 그랬었고 근데 오늘 경기는 김민재가 볼을 받았을 때 김민재가 도전적인 패스를 약간 덜 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사실은 전방으로 코망이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가 한 번에 코망 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런 장면이 조금 없어지고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중앙에서 한 번 더 거쳐가기 시작하는데 이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냐? 김민재가 볼을 잡는 순간 키미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줘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이 키미를 따라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슈퍼모팅은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고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줘요. 그래서 오늘 꽤나 알폰소 데이비스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당연히 미드필더 한 명이 알폰소 데이비스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측면 지역에 공간이 생길 때 코망이 내려오고 이때 김민재가 내려오는 코망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김민재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면서 김민재 선수가 과감한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투엘 감독이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코망이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코망을 향해 당연히 딸려 들어올 테니까 이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코망이 패스를 넣어준다. 이 패턴이 오늘 경기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 코망 그리고 키미 이 왼쪽 라인의 선수들과 빌드업 패턴을 조금 더 빠르게 맞춰가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주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사노가 약간 알폰소 데이비스를 따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이때 앞쪽에 있었던 코망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코망에게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면 요 공간에서 코망이 일단은 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코망이 내려와서 일단 볼을 잡고 있는데 이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또 코망을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 순간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까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공간으로 코망이 패스를 뿌려주면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뛰어나가면서 코망의 패스를 받아주는 이러한 패턴이 오늘 경기에서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안쪽으로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가 압박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게 기점 패스가 되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볼을 잡는 순간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에서 볼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압박이 들어올 때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압박을 이겨내고 완벽하게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서 우당탕탕 하면서 케인에게 패스가 흘러서 케인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요 장면이 사실은 김민재의 패스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득점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뿐만 아니라 케인의 활용법도 바이린 뮌헨이 점점 더 깨우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케인이 늘상 잘하는 거 앞쪽에서 볼을 받아서 포스트 플레이 혹은 내려와서 포스트 플레이. 그래서 오늘 특히나 슈퍼모팅하고 투톱이 됐었는데 슈퍼모팅이 앞쪽에 서 있으면 케인이 자유로워지니까 케인이 계속 내려와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선수들이 케인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케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케인이 자유롭지 않게 상대 수비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케인이 볼을 받는 순간 버티는 능력이 너무나 좋으니까 버티는 순간 사네 같은 선수들이 돌아뛰면서 케인이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 보시면 더리우트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케인이 약간 내려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린 뮌헨 선수들이 주변에서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당하고 있을 때 케인이 내려와주니까 케인에게 한 번에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케인이 내려와서 버텨주면서 상대 수비가 압박을 하는데도 일단은 버텨요. 그리고 이때 사네가 요 공간으로 뛰어오죠. 그러니까 케인이 볼을 받아서 사네한테 떨어뜨려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한 번에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케인이 떨어뜨려주니까 사네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오늘 경기 또 좋았던 건 사네가 오늘 욕심을 좀 버렸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코망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코망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슈퍼모팅에게 패스.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슈퍼모팅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왔죠. 요 득점 장면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와 자네의 케인을 활용한 플레이 그리고 자네가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리우트, 케인, 자네, 코망, 슈퍼모팅 요 5명의 선수가 너무나 물 흐르듯이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득점이 나왔잖아요. 요런 장면들이 이제 뭔가 바이린 뮌헨이 케인을 중심으로 뭔가 공격을 풀어내는 것들을 조금씩 깨우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장면도 보세요. 케인이 전방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보세요. 사네도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요 중앙에 공간이 넓게 발생하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케인이 내려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케인에게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가면 여기서 케인이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케인이 상대 수비의 압박을 버텨내면서 돌아서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돌아섰을 때 케인이 정말 낮은 지역에 있으면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줘요.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뛰어나가는 선수의 발 앞으로 케인의 좋은 패스가 들어가서 넓은 공간을 지금 코망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케인이 넓게 움직이면서 뭐 토트넘에서 했던 플레이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하는 플레이 내려와서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그런 플레이도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득점도 나오죠. 케인이 여기서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사네에게 한 번에 요 사이 공간으로
정말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 이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사네에게 패스가 들어가서 사네가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요 득점 장면이 이제 케인과 사네, 뭐 옆에 있는 코망 등등등 케인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가 살아난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케인을 영입했을 때 그나브리, 코망, 사네 이런 빠른 선수들이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한 리그 5라운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완벽했던 게 이 장면도 보시면요, 김민재 그리고 추포모팅,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을 치죠. 그때 앞쪽에 있었던 더리우트가 혼자서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튀어 올라오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여기서 더리우트가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세트피스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민재의 뭔가 패스미스가 줄어들면서 왼쪽 라인에서 알폰소 데이비스, 코망, 키미히 이런 선수들과 김민재가 점점 더 빌드업적인 과정에서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케인의 활용법도 점점 더 바이에른 뮌헨이 찾아가고 있다. 요런 것들이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더욱더 기대되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뭔가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보움이 엄청난 그런 강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7대0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겼다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매우 큰 이제 힘이 될 것 같고, 김민재도 오늘 너무나 잘해줬고, 특히나 케인이 첫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3골과 2개의 도움, 케인이 엄청난 활약을 또 펼쳐줬네요.